해운대 호텔 로비는 휘황찬란했고 크리스탈 조명은 대리석 바닥 위로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 곁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은 카드키 뭉치를 손에 꽉 쥐었다. 빨리 와요. 엘리베이터 다치겠어요.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툭 던졌다. 가벼워졌네. 짐 하나 덜었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반짝이는 강철 표면 위로 일그러진 내 얼굴이 사라졌다. 도연은 아이의 옷을 잡아당겼고 준호와 민정은 스마트폰에 고개를 밟고 있었다. 누구 하나 어머니 하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4개의 카드키를 대리석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집말이지? 이 여행 전체를 짊어진 집말인가? 서연이 픽 웃었다. 그냥 편의상 이름만 바꾸려던 거예요. 누구 편하자고? 나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되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카드키 3개를 거둬들이고 하나만 남겨두었다. 이제부터 각자 자기 몫은 스스로 챙기도록 해.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해운대 호텔의 로비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닦아낸 듯 반짝였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 위로 동전 같은 동그란 빗망울들을 흩뿌렸다. 인공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갓 내린 커피향과 바다 내음에 섞여들었다. 나는 방금 프런트 직원이 건네준 카드키 뭉치를 손에 쥔 채 카운터 가장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4개의 카드키, 그 얇은 모서리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남긴 미미한 온기를 품은 채 차갑게 느껴졌다. 빨리 와요. 엘리베이터 다치겠어요. 맑고 높은 박서연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다. 그녀는 의례적으로 한번 뒤돌아보더니 가족들만 들릴 만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가벼워졌네. 짐 하나 덜었지.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문짝의 반짝이는 강철 표면 위로 조명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큰아들 김도연은 아내 곁에 바싹 붙어 아이가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옷을 살며시 잡아당기고 있었다. 김준호와 최민정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반쯤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슬리퍼를 바닥에 끄는 소리를 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어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손안의 카드 키뭉치가 희미하게 떨렸다. 금속 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고 선명했다. 지나가던 벨맨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즐거운 휴가 되십시오. 나는 고개를 까딱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정확하고 절제된 각도로 나는 내 안에서 체면이라 불리는 가느다란 끈 하나가 팽팽하게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남들이 시시한 것 앞에서 고개 숙일 때조차 꼿꼿이 서 있는 법, 그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천장까지 닿은 통유리 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바다는 옅은 푸른빛이었고 파도는 긴 숨결처럼 밀려왔다 쓰러졌다. 회전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바람에 소금기와 선크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로비 한쪽 스피커에서는 내가 가을 오후에 사과를 깎을 때 듣곤 하던 옛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다. 오직 짐 하나 덜었다는 그 말만이 오핑처럼 내 가슴에 박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열었다. 맨 위에 제목이 떠 있었다. Paid in full. KIMEUN- 긴 영수증 아래 그어진 굵은 선 같은 문구였다. 그 순간 우리 집 부엌 선반 위에 차십통이 떠올랐다. 한쪽 모서리가 이 빠지고 무늬가 바랜 뚜껑. 기름 거품이 보글거리던 뜨거운 전 프라이팬. 마늘 냄새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던 손톱. 맵고 붉은 김치 한 통. 추운 밤이면 한 단계 더 아래로 돌려 잠그던 난방기 조절기. 일 300원을 아끼려 버스 대신 걸었던 길. 금은방의 푸른 벨벳 위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결혼반지. 돋보기를 든 최 사장이 무미건조하게 읊조리던 숫자.
그 모든 이미지들이 지금 이 풍경과 마주 섰다. 대리석, 크리스탈, 누군가의 옷깃을 스치는 값비싼 향수 자국. 한쪽은 기름과 주방의 땀 냄새, 다른 한쪽은 필터를 거친 바닷물 분사구의 냄새. 그 두 냄새 사이에서 사람들은 나를 짐이라 불렀다. 짐을 방까지 올려다 드릴까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카트를 보았다. 중간 크기 캐리어 2개,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미리 사둔 새우 쌀과자와 오렌지 사탕이 든 종이 가방 하나.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한약처럼 혀끝에 썼다.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지나갔다. 아내의 손이 남편의 팔꿈치에 얹혀 있었고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득 나는 그 손길을 평소보다 오래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서로에게 기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기둥 모서리에 살짝 몸을 기댄 채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가 다른 이가 지나갈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나는 카드키를 다시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했다. 가방에 키를 넣고 지퍼를 올렸다. 지익하고 짧게 그어지는 소리가 마치 어떤 결정에 밑줄을 긋는 것 같았다. 머릿속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오직 작게 끓는 기름 소리처럼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 남았다. 기름이 알맞게 달아오르면 반죽은 떠오르기 시작한다.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를. 왼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남자아이가 뛰쳐나오며 외쳤다. 엄마, 수영장!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불현듯 5살 도연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광안리 불꽃축제가 열리던 밤, 내 목을 꼭 끌어안고 하늘에서 꽃이 피네 하고 외치던 아이. 그런 말들은 짐이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감사함은 사치품이 되어버린다. 아이들을 위해 바다 전망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까 잠시 고민했다. 묻고 챙기고 걱정하는 그 모든 행위는 이미 내 반사신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아니, 그 반사신경을 잠재워야 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호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금박을 입힌 조개 껍데기 장식 중앙에 골든베이 해운대라는 글자가 밝혀 있었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골든. 그 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손목을 만져보았다. 피부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힘줄들. 지난 40년간 반죽을 치대고 김치를 버무리고 베개를 빨고 창문을 닦아온 신라들이었다. 그 힘줄들은 말 한마디에 약해지지 않는다. 단지 쥐는 방식을 바꿀 뿐이다. 65이라는 나이의 기묘한 점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한숨을 억누를 수 있지만 그 한숨이 폐부 깊숙이 닿는 것은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배경음악이 멀어지고 짐 하나 덜었다는 말이 가라앉았다. 그 위로 다른 문장이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느리고 날카롭게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는지도 모른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눈부신 빛의 영역을 벗어났다.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한산했다. 에어컨 바람에서 희미한 소금 냄새가 났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십 년 전의 해운대, 붐비지 않는 백사장, 모자를 쓴 여인들, 햇볕에 마르던 그물. 나는 어깨를 맞댄 채 바다를 바라보는 젊은 부부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뜨거운 기름팬에 반죽을 붓기 전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셋을 셌다. 하나, 둘, 셋. 나는 눈을 뜨고 로비로 돌아왔다. 프런트 데스크는 여전히 밝았고
아까 그 직원은 미국인 가족에게 엘리베이터 카드키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지나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우리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에 민정의 웃는 스티커와 함께 메시지가 떴다. 형님, 저희 먼저 방에 올라가 있을게요.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로비 구석의 CCTV가 차갑고 작은 녹색 불빛을 깜빡였다. 우스운 일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카메라가 진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만 기록된다. 그리고 나는 방금 한 문장을 기록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 직원이 지나가며 해변 방향 표지판을 문 근처에 세웠다. 나는 반박자 멈췄다. 해변, 아들의 손을 잡고 달리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 그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던 곳. 밥상을 차리는 사람에서 판을 짜는 사람으로 부엌이든 바둑판이든 나는 뜨거움과 차가움에 모두 익숙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음식이 제대로 익으려면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아까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카드키 뭉치를 만졌다. 처음 받았을 때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제자리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맹목적인 책임감의 칸이 아닌 권리의 칸에. 나는 눈을 감고 물줄기 소리를 들었다. 오늘따라 그 소리는 더 이상 사치의 배경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쌀을 씻고 배추를 절이고 타버린 냄비를 닦던 물소리와 닮아 있었다. 노동의 소리. 그보다 더 나에게 어울리는 소리는 없었다. 나는 눈을 떴다.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크리스탈 조명이 내 눈가에 작은 빛 한 점을 맺었다. 방금 켜진 불꽃처럼 나는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고쳐주고 옷매무새를 확인했다. 할인이가 할머니는 이 색이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해주었기에 푸른색 원피스를 골랐다. 그 아이는 오늘 오지 않았다. 나중에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심장에 메어둔 밧줄처럼 그 아이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캐리어를 끌자 바퀴가 굴러가며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차 익숙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 통유리 벽 너머로 누구의 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만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어둠은 나지막한 말들로부터,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으로부터, 돌아선 등으로부터 스며든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아. 너희가 짐 하나 덜어 가벼워졌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짐을 드는 법에 익숙해져야 할 거야. 그리고 리모컨의 되감기 버튼을 누르듯 기억이 거꾸로 흘렀다. 로비의 유리창, 크리스탈 조명, 물 떨어지는 소리, 모든 것이 흐려졌다. 오직 어느 화요일 오후에 우리 집 부엌만이 선명해졌다. 창턱으로 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식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3주 전이었다. 나는 주전자에 불을 줄이려 손을 뻗으며 전화를 받았다. 부산의 오후,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낡은 타일 바닥 위로 노란 빛의 만들었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는 보글보글 끓었고 뚜껑은 그 리듬에 맞춰 작게 들썩였다. 된장찌개에 올릴 쪽파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쉴 새 없이 울린 전화기 화면에 도연의 이름이 떠올랐다. 주전자 끓는 소리와 겹쳐진 벨소리는 마치 이 작은 부엌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두 개의 소리처럼 다투는 듯했다. 나는 체크문의 행주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평소의 다급한 목소리와는 다른 부드럽고 차분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요? 옛날처럼요. 찌개를 젓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옛날처럼
그 한마디가 튀어오르며 기억의 한 자락을 끌고 왔다. 광안리 해변에 앉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내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가리키며 외쳤다. 엄마, 하늘에서 꽃이 피네. 그 모습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4년간 익숙해진 내 안의 서늘한 빈틈으로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어디로 말이니? 나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운대요, 어머니. 새로 생긴 리조트가 있는데 방도 넓고 실내 수영장도 있대요. 애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우리 함께 여행 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웃집 처마에 널린 고추가 햇볕 아래 새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문득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줄곧 이 부엌에서 홀로 괴종시계 소리를 남편의 슬리퍼 끄는 소리 대신 들으며 지냈다. 아들의 말을 듣자니 기쁨과 함께 이름 붙이기 힘든 미심쩍음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언제? 다음 달 초에요. 알아봤는데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저랑 준호도 마침 시간이 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는 듯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그런데 어머니,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할 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리게 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리조트에서 예약자 한 명 명의로 통일해달라네요. 연락하기 편하게 어머니 이름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계약금만 먼저 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어머니.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명예. 그 두 글자는 내게 낯설지 않았다. 전기요금, 고지서, 의료보험, 심지어 옛날 준호의 학자금 대출 서류까지. 평생 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의 명의자가 되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건 공과금이 아니었다. 바닷가의 리조트였다. 계약금은 분명 적지 않은 돈일 터였다. 덜 데워진 기름팬에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치익 소리 없이 그저 미지근하게 가라앉는 듯한 작은 불안감이 심장을 스쳤다. 명의를 빌려주면 또 뭘 해야 하는데? 그냥 방 예약금만 내주시면 돼요. 제가 모아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다들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시잖아요. 도연은 마지막 문장을 어르듯 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중심. 평생 나는 중심에 있었지만 그것은 찌개 냄비와 남편과 아이들을 맴도는 중심이었다. 이제 아들은 서류상의 중심 역할을 내게 건네고 있었다. 나는 찬장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근엄했지만 눈빛은 마치 우리 갈까?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가야지.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 엄마가 할게.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느껴졌다. 엄마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아들은 스파가 어떻고 해산물 뷔페가 어떻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클럽이 어떻고 몇 마디 더 늘어놓았다. 그 말들은 이웃집 라디오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저녁에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겠다며 아들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우리 가족 단체 채팅방이 아이콘으로 반짝였다. 민정은 하트비를 날렸고 서연은 새로 산 비키니 사진과 함께 비타민C가 필요해라는 글을 올렸다. 준호는 곰 캐릭터 브라운이 지붕을 안고 있는 스티커를 붙였다. 그 위로 도연의 메시지가 공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대표로 예약해 주시기로 했어요. 나는 이잉라고 타자를 치고 손가락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를 내는 바람에 지우고 다시 써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흔들의자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마셨다. 밖에서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외치는 붕어빵 장수의 확성기 소리가 반복해서 지나갔다. 나는 수첩을 펴고 목록을 적어내려갔다. 리조트 가격 문의, 침대 몇 개인지, 작은 부엌 있는지, 편하게 가는 버스 노선, 뷔페 사전 예약 필요한지, 계약금 얼마? 2번 밑줄. 계약금이라는 단어에서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잉크가 번졌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절차일 뿐이야.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반쯤 녹은 사탕처럼 달콤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리조트에 전화했다. 프런트 직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패밀리룸은 더블베드 2개, 소파베드 하나에 조식 수영장, 키즈클럽 이용 포함입니다. 예약을 확정하시려면 50%를 선입금하셔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21번 들이쉰 뒤 대답했다. 제 이름으로 예약할게요. 김은숙입니다. 이 이메일로 정보 보내주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불러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믿음을 얻었다는 가벼움과 아직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 발을 내디뎠다는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전화해봤다. 계약금 50%래. 각자 보낼 사람은 엄마한테 알려주면 기록해둘게. 하면은 2분간 조용했다. 그러다 민정이 커튼 뒤에 숨은 곰 스티커를 보냈다. 남편이 지금 계약건 마무리 중이라 월요일에 보내드릴게요, 형님. 서연이 보냈다. 도연이 오빠가 저희 집 것까지 먼저 내주세요. 기도하는 손 이모티콘이 따라 붙었다. 도연은 이임라고 답했다. 나는 젖은 행주를 널듯 휴대폰을 덮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찌개 표면 위로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다. 숟가락으로 젓자 기름막이 흩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그저 제대로 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맑아질 거라고. 숟가락질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름막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생각지 못했다. 저녁 장터에서 나는 전을 부쳤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파와 오징어 냄새가 퍼져나갔다. 단골 손님이 들러 김치전 2장을 주문했다. 나는 웃으며 전을 뒤집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다. 도연이 보낸 리조트 사진이었다. 푸른 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어머니 보세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나는 좋아요를 눌렀다. 어쩌면 이번만큼은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컴퓨터를 켜서 리조트에서 온 메일을 출력했다. 예약자는 결제 책임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예약 정보 변경 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이렇게 명의자가 되면 유리한 점도 있구나. 모든 게 내 통제하에 있는 셈이니까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 차가운 글자들이 훗날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밤이 깊어 창가에 섰다. 부산항의 불빛이 깜빡였다. 바람의 바다 냄새와 오징어 굽는 냄새가 실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그저 절차일 뿐이야. 그 말은 배추에 스며드는 소금처럼 차츰 스며들었다. 처음엔 짰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나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꿈속에서 남편이 물었다. 우리 즐거울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즐거울 거야. 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얼마일까? 그 휴가를 위한 돈은 얼마일까? 차십통에 든 돈은 계약금을 내기에 충분할까? 이 가족이라는 느낌 속에 포함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망을 걸어야 할까? 내일이면 나는 그 숫자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수화기를 들고 도연이 링크를 보내주었던 해운대 바닷가 호텔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기계음처럼 일정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운대 오션 리조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가족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12명 일주일 정도. 내 손은 볼펜을 꽉 쥔 채 낡은 고지서 뒷면에 숫자들을 휘갈겨 적었다. 직원이 말했다. 패밀리룸 5개, 7박, 조식 포함, 수영장, 스파 키즈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총 금액은 420만 원입니다. 예약 확정을 위해 50% 성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210만 원입니다. 들고 있던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 위로 굴러떨어졌다. 툭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420만 원. 그 숫자는 마치 식탁을 내리치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직원이 볼 수 없음에도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여전히 끓고 있었고 그 위로 떠오른 거품들이 수백 개의 입이 되어 나를 비웃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삐걱거린다며 스테인리스 못으로 고쳐주었던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손은 연필을 쥔 채 가계부 위에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연금. 한 달에 80만 원. 주말시장 김치 판매 수익. 운이 좋으면 2만 원 남짓. 비상금. 부엌 찬장 위 낡은 차십 쇠통 속에 150만 원. 더하고 또 더해보아도 21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쓰면 쓸수록 글씨는 떨려왔다. 연필심이 부러지며 종이 위로 잿가루 같은 흑연 조각들이 흩어졌다. 벽시계가 12시를 알렸다. 고개를 들자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번졌다. 나는 찬장 서랍 속 푸른 벨벳 상자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쌀알만한 작은 보석이 박힌 단순한 금반지 하나가 있었다. 40년 전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남편의 손이 건네주었기에 유난히 반짝이던 반지였다. 은숙 씨, 평생 손 안 놓고 살자. 마다라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며 서랍을 살며시 열었다. 노란 조명 아래 작은 보석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눈을 감고 반지를 손바닥 안에 꽉 쥐었다. 차가웠다. 멀리 떠나버린 사람의 손처럼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슴속 무거운 마음을 감추려는 듯 갈색 외투의 단추를 목까지 채워 입었다. 유리문을 열자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어머, 은숙 씨. 오랜만이네요. 나는 벨벳 상자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얼마쯤 나올까요? 그는 상자를 열고 돋보기를 낀 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지를 돌려보았다. 금속은 차갑고 하얀 빛을 반사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40년 됐으면 금순도는 괜찮은데 보석은 작아요. 8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8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명치를 세게 때린 것 같았다. 40년의 세월이 8장의 푸른 지폐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더는?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최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시세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는 말없이 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금태 위에 자잘한 흠집들, 살짝 빛이 바랜 보석.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처럼 보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자저울이 삐 소리를 내며 숫자를 띄웠다. 그가 돈을 세었다. 한 장 한 장이 마른 나뭇잎처럼 내 손 위로 떨어졌다. 나는 돈을 받아 접어서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수영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거세게 스쳤다. 나는 돈주머니를 쥔 손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돈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낡은 차십세통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동전과 낡은 지폐들을 모두 쏟아부어 더했다. 딱 맞았다. 요구받았던 그 금액이 정확히 채워졌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호텔에 전화했다. 예약 진행할게요.
제 이름으로 김은숙. 네, 고객님. 신용카드 정보 주시겠습니까? 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숫자 위를 짚는 손가락이 떨렸다. 내가 불러주는 숫자 하나하나가 나를 지하실로 이끄는 계단처럼 느껴졌다. 21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결제 승인이라는 말과 함께 띠릭하는 단말기 소리가 울렸다. 나는 망연히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Reservation confirmed. 김은숙이라는 예약 확정 메일이 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판결문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저 모니터 앞에 앉아 4200영원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이번엔 다 같이 가는 거잖아. 니에라.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나는 방금 재회라는 꿈에 결혼 반지라는 내 과거 전부를 걸어버린 것이었다. 밖에서는 부산의 파도가 일정하게 밀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옅은 비웃음처럼 들렸다. 명예를 빌려달라는 그 전화가 있고 8달. 부산의 사계절이 흐르는 동안 내 부엌에는 단 하나의 계절, 절약의 계절만이 존재했다. 주말마다 나는 손수레를 끌고 버스터미널 근처 장터로 나갔다. 쇠 받침대 위에 올린 전 부치는 팬, 그 아래 파랗게 타오르는 가스불, 그리고 양은 지붕에 비가 떨어지듯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반죽.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파와 오징어, 김치를 섞고 한쪽 모서리가 까맣게 그을린 나무 뒤집개로 전을 뒤집었다. 피어오르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외투옷깃에 뱄다. 팬 옆에는 볶은 깨와 다진 마늘의 알싸한 향이 밴 붉은 배추김치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맞은편 채소 가게 아주머니, 버스기사 아저씨, 동네 슈퍼 주인 할머니. 손님은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 은숙 씨, 김치전 2장만 줘요, 바삭하게. 네, 잠시만요. 손목을 돌려 전을 뒤집는다. 전 한 장이 팔릴 때마다 나는 잔돈 몇 푼을 따로 둔 작은 쇠통에 쓸어 담았다. 장에 나올 때마다 들고 나오는 낡은 차십 쇠통은 접이식 테이블 아래 칸에 놓여 있었다. 옥수수 가루와 기름 냄새가 밴 동전들. 그 하나하나가 짤랑거릴 때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계단을 오르는 작은 발걸음 소리 같았다.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다. 재봉틀은 창가에 두었다.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아래 내 발은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았다. 실을 꿰고 여대생의 바짓단을 줄이고 이웃집 할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달았다. 실이 바늘귀를 스치며 가늘게 스치는 소리. 그 한 땀 한 땀이 모자란 액수를 채워나가는 작은 숫자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땀의 일원. 그렇게 모으고 또 모았다. 겨울이 오자 우리 집 난방은 예년보다 일찍 꺼졌다. 보통은 22도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온도계가 18도 그리고 17도로 내려갔다. 나는 스웨터를 껴입고 얇은 장갑을 끼고 양말을 2겹으로 신었다. 밤이면 배 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온기는 희미했지만 잠을 자기에는 충분했다. 온도를 올리고 싶을 때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420만 성금 50% 잔금 출발 전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았다. 그 위에 손을 얹고 몇 달 안 남았어 라고 중얼거린 뒤 손을 거두고 거실로 가 담요를 한 겹 더 둘렀다. 버스 2정거장 미만 거리는 걸어 다녔다. 집에서 시장까지 1.2km. 시장에서 가로 도매상까지 700m. 나는 보도블록에 갈라진 틈, 길모퉁이에 외로운 플라타너스 한 그루, 잘 웃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는 가게까지 모든 것을 알았다. 비 오는 날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로 물건을 감쌌다. 몸은 젖어도 물건은 젖으면 안 됐다. 집에 돌아오면 외투를 난로 바로 아래 걸어두고 습기만 가실 정도로 5분만 켰다가 껐다. 절약에도 규율이 필요했다. 매일 밤 나는 가계부를 썼다. 기름때 묻은 천표지 수첩에는 이렇게 적혔다.
쌀 10영 만공 덩공 가다. 식용유 14. 양파, 오징어, 9. 영. 가스비, 가스비, 타스비. 15. 영전 판매 수익으로 충당. 김치 소매 22영. 매 항목을 더한 뒤 나는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수첩 한쪽 구석에는 해운대 잔금이라고 적힌 작은 칸이 있었다.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나는 그 숫자를 덧칠했다. 꿈의 잉크색이 현실의 기름 냄새와 뒤섞여 우습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아이들은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 리조트에 스파 있어요? 키즈클럽에 아이 맡길 수 있대요, 어머니. 민정, 어머니, 방이 바다 전망인지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도연. 나는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다. 리조트의 FAQ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다. 매일 밤 쓴 찌개에 설탕 한 조각을 넣듯 나는 단체방에 웃는 얼굴 스티커를 띄웠다.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버린 탓에 돈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여행날이 가까워지면 보내주겠지. 그 다짐은 마치 식탁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유리장 같았다.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져 버릴 듯 위태롭게. 지칠 때면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 도연과 준호가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든 모습. 밖으로 삐져나온 다리 위로 내가 담요를 덮어주고 그 모습을 남편이 급히 찍었던, 특별히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어느 겨울밤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면 내가 전을 너무 높이 뒤집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두 아이가 터뜨렸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그 모습에 나도 따라 웃었다. 그 붉은 불꽃 같던 기억이 재봉틀 페달을 더 오래 밟게 했고 기름팬 옆에서 몇 시간 더 버티게 했고 허리 아프다는 소리 없이 숙여 나무를 다듬게 했다. 가끔 할인이가 갖고 온 호떡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다. 말이 없는 아이는 순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나는 호떡을 반으로 갈라 나머지 반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할머니 혼자 먹으면 쓰다. 아이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그 눈에는 그늘이 어려 있었다. 아이는 여행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 주무실 때 따뜻하세요?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따뜻하지. 어떤 온기는 난방기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손길에서만 오는 법이다. 나는 푼돈을 모으고 모았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수첩에 잔금이라고 적힌 페이지에 핀으로 고정했다. 지폐 한 장을 더할 때마다 내 손목에 땀 냄새와 머리카락에 기름 냄새가 났다. 나는 삐걱거리는 흔들의자에 앉아 허리를 기댔다. 반짝이는 모래사장, 유리처럼 푸른 바다, 햇볕에 그을린 아이들의 등과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나는 그런 일주일을 사기 위해 인내를 지불하고 있었다. 한 톨 한 톨 값을 치르고 있었다. 6번째 달,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도연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다. 어머니, 회사 프로젝트가 지연돼서 이번 주는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보낼게요. 나는 타자를 쳤다. 그래, 일부터 잘 처리하렴. 준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회사 현금이 좀 빡빡해서요. 이번 여행 다녀와서 정산해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타자를 쳤다. 그래라는 단 한 글자를 쳤을 뿐인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온수기를 틀었지만 고장이 났는지 미지근한 물만 나오던 때처럼 싸늘했다. 7번째 달. 나는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 돈을 보내주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는 것에 매일 밤 마시는 보리차에 거실에서 투정 부리듯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에 그리고 얇게 크림을 발라도 여전히 갈라지는 손에 익숙해졌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은 복도 끝에 작은 전구처럼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행 전날 밤이 왔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 선반부터 창틀까지 닦고 재봉틀을 비닐로 덮어 마치 잠시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듯 꼼꼼히 테이프로 봉했다. 나는 쇠통을 내려 잠금 페이지에 꽂아두었던 돈을 꺼내 한 장 한 장 세었다. 컴퓨터를 켜서 리조트에서 온 메일을 열었다. Balance due by check-in date. 체크인 날짜까지 잔금 지불이라는 문구가 빛 독촉처럼 깜빡였다. 나는 카드와 함께 깊은 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었다. 해운대 오션 리조트입니다. 쿵크루 CP 다웨이케 쿵크루 CP 잔금 결제하려고요. 예약자 김은숙입니다. 네, 고객님. 나는 카드 정보를 불러주었다. 이제는 선택할 현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카드. 내가 내 인생에 처음부터 담보로 잡혀두었던 보증서였다. 전화기 저편에서 직원이 아주 전문적인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내일 뵙겠습니다. 즉시 메일이 도착했다. PAID. IN 풀레이 김은숙. 그 굵은 글씨가 마침표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완납. 내 안의 한 부분은 환호했다. 7일간의 재회가 이제 손에 잡힐 듯했다. 다른 한 부분은 오그라들었다. 카드빚이 낯선 손처럼 내 미래에 닿아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캐리어를 열어 깨끗한 원피스 몇 벌, 얇은 외투 하나, 할인이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던 푸른색 원피스를 넣었. 작은 주머니에는 허리 통증 약과 보리차 몇 봉지, 아이들을 위한 오렌지 사탕 한 통을 챙겼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쇼를 접어 맨 윗칸에 넣었다. 그것을 만지자 옛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딸아, 바닷가에 가져가는 옷은 바싹 말려야 한단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밤의 냉기가 한결 가시는 듯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이었다. 서연. 어머니, 내일 체크인 줄 길 수 있으니 일찍 오세요. 리조트에 웰컴 드링크도 있나요? 민정. 키즈클럽에 실내 모래놀이터 있대요. 어머니, 운영 시간 좀 물어봐 주세요. 도현. 어머니, 짐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제 차에 실으면 되니까요. 아무도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들을 보고 하나하나 답장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다. 얘들아, 내일 로비에서 보자. 나는 부엌 불을 끄고 제사상에 작은 등불만 남겨두었다. 보리차 한 잔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단맛이 번졌다. 이런가 자맛이 번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부산항의 반짝이는 불빛과 은실처럼 길게 뻗은 광안대교를 바라보았다. 가슴에 손을 얹아 심장이 규칙적이고 느리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나만 들릴 만큼 작게 속삭였다. 행복한 7일. 그 말은 내가 스스로를 위해 덮는 담요 같았다. 담요 끝자락에는 엉성한 바느질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카드 빚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그 실밥을 뜯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둘 것이다. 잠이 필요했다. 내일이면 나는 해운대에서 가족을 만날 것이다. 이 캐리어를 반짝이는 로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볼 것이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부엌으로 돌아갔다. 쇠통을 만지자 뚜껑이 작게 소리를 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쇠통이 비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법이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Paid in full. 나는 기도문처럼 다시 한번 속삭였다. 그리고 불을 끄자 집은 어둠에 잠겼다. 무섭지 않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는 전 붙이던 기름 냄새가, 이제는 멈춘 재봉틀 소리가, 그리고 방금 허리띠를 졸라맸던 8개월을 마무리하고 꿈 하나를 꿰매 마친 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나는 그 꿈을 바다로 가져갈 것이다. 빚이라는 족쇄는 내일 생각하자. 이 나이가 되면
지치고도 단단한 두 다리로 걷는 법을 안다. 나는 캐리어에 손을 얹고 가볍게 한번 누르며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말했다. 그날 아침, 나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 속에서 눈을 떴다. 작은 집 안, 부엌의 불빛이 문고리에 걸어둔 푸른색 원피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며칠 전부터 세탁하고 정성껏 다림질해 오직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옷이었다. 나는 원피스를 입고 낡고 둥근 거울 앞에 섰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채우는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진주는 세월의 흔적으로 크림색이 되었고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다. 며느리들과 딸의 값비싼 옷차림 옆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나는 옅은 분홍빛이 도는 립스틱을 얇게 발랐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살짝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이 울렸다. 오늘만큼은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골목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나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 나는 허리를 숙이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좋은 아침. 이제 출발하자꾸나.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할인이가 외치며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세준이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앞좌석의 서연은 거울로 나를 흑이 쳐다볼 뿐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그 침묵을 메우려는 듯 서둘러 헛기침을 하며 시동을 걸었다. 나는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기 위해 애썼지만 손놀림이 서툴러 몇 번이나 고쳐잡아야 했다. 누구 하나 내려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나는 두 아이 사이에 뒷좌석에 앉았다. 아이들이 내 곁으로 바싹 다가오자 담요처럼 따뜻한 사과향 샴푸 냄새가 풍겼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산 시내가 뒤로 물러나고 아침 햇살이 도로 위로 길게 뻗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희 어릴 때도 우리 해운대에 갔었지. 기억나니? 도연이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파도를 무서워해서 엄마 치마만 붙들고 있었잖니. 준호는 또. 서연이 말을 잘랐다. 어른들 이야기예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가벼운 말투였지만 아침 바닷바람보다 차가웠다. 나는 입을 다문 채 굳어버린 미소로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마치 심장에 난 상처를 가리려는 듯 진주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도연이 룸미러로 나를 흑잇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덮으려는 듯 라디오를 켰다. 남자 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나의 한숨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물었다. 할머니, 리조트에 수영장 있어요? 그럼 있지. 할머니가 봤는데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파란 수영장이었어. 할머니도 같이 수영할 거죠? 그럼 할머니가 튜브 끼고 같이 들어가야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어두운 방 안의 작은 등불 같았다. 나는 머리를 차창에 기댄 채 밖을 보았다. 광안대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햇살이 푸른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어색한 미소와 옅은 립스틱, 그리고 애써 빛나려 애쓰는 눈을 한 여자. 서연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가족단체 카톡방이 얼핏 보였다.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다. 도착하면 인증샷 찍어요. 서연은 비웃듯 웃으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려 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저 고개를 기울여 할인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냄새가 할머니 곁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나를 위로하는 듯 했다. 마침내 해운대 바다가 나타났다. 푸른 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모래는 비단결 같았다. 눈앞의 호텔은 푸른 야자수와
화려한 황금빛 로비 조명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소금기와 해초 냄새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듯했다.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정말 멋지구나. 꿈만 같아. 도레이? 도연이 차를 세우자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먼저 달려나갔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진 후에야 문을 열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캐리어를 내리고 호텔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수만 개의 크리스탈 조각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다 괜찮을 거야. 이건 가족여행이잖아. 그것이 마지막 평화의 순간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 나는 프런트 직원에게서 카드키 5개를 건네받았다. 반짝이는 은쟁반 위로 301호부터 309호까지. 방번호가 새겨진 나무 열쇠고리들이 아름답지만 차갑게 반사되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은숙 고객님, 예약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몇 달간 아끼고 전 한 장 김치 한 통을 팔아가며 모은 돈이 마침내 7일간의 가족 상봉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기쁨이 차올랐다. 나는 가족들에게 카드키를 나눠주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등 뒤의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넓은 공간에 할인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아이는 둥근 기둥 옆에 작은 배낭을 맨 채 마치 길 잃은 아기 참새 같은 눈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도현도 준호도 두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귓가에 맴돌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는 마치 누군가 볼륨을 줄여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있었다. 아빠가 먼저 올라가서 짐 정리하신다고.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순간 에어컨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남은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안의 카드키 뭉치를 꽉 쥐었다. 너는 왜 같이 안 갔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저랑 잠깐만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 눈빛은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깊은 구덩이를 목격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향했다. 벽에는 옛 해운대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검푸른 바다, 그물을 끄는 목선, 삿갓을 쓴 여인들의 그림자, 윙하는 에어컨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할인이가 걸음을 멈추고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이의 손이 떨렸고 손가락은 화면 위를 다급하게 스쳤다. 카카오톡 특유의 노란 불빛이 켜졌다. 화면 위로 한 채팅방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드라마 없는 휴가방, 팅. 마치 날카로운 칼끝이 유리를 스치는 듯 맑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할인이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이건 할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채팅방을 열었다. 화면을 따라 비웃는 이모티콘과 칵테일 스티커가 뒤섞인 짧은 대화들이 흘러내렸다. 도현, 준호, 서연, 민정, 익숙한 이름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눈앞에 나타났다. 도현, 엄마가 다 냈지. 완벽하네. 순간 누군가 패를 꽉 움켜쥐기라도 한 듯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 로비에서 너무 들떠 있길래 민망. 민정, 그래도 쓸모는 있지. 예약 다 해줬잖아. 팅, 또 다른 알림. 그 소리는 쇠붙이처럼 단단하게 내 가슴을 내리쳤다. 준호, 오늘은 각자 자유. 단체 일정 X. 서연, 혹시 방키 문제 생기면 이름 바꿔달라 해. 예약자 변경 가능하대. 주머니 속 카드키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작은 나무 열쇠고리가 안감을 태우고 있는 듯했다. 할인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빠한테 이런 방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어른들 일은 네가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른들의 일. 오늘만 두 번째 듣는 그 말은 이번에는 귓가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똑바로 날아와 밝혔다. 나는 할인이에게 대화창 맨 위로 올려보라고 손짓했다. 화면은 3주 전. 도연님이 드라마 없는 휴가방,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도연님이 준호님, 서연님, 민정님을 초대했습니다. 도연, 이번엔 엄마가 이름 올려서 예약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바꾸자. 준호, 잘한다 형. 서연, 엄마가 신나서 다 해줄걸. 팅. 그 소리는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방 안에서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피가 관자놀이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무쇠소처럼 무겁게 뛰었다. 더 이전의 메시지. 준호, 첫날부터 엄마가 가족사진 찍자고 하면 서연, 피곤하다 하고 빠지면 되지. 애들 핑계대. 도연, 내가 알아서 말 잘할게. 눈앞이 흐려졌다. 벽에 걸린 옛 해운대 사진들이 길게 늘어선 흑백의 얼룩처럼 번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그날처럼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도로 삼켰다. 뜨거운 눈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려 속을 태웠다. 할인이가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나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잘한 거야. 고맙다. 내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메마르고 단단했다. 나는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글자들과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들이 문득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밝히는 듯했다. 내가 난방을 끊고 전을 붙이고 바느질을 했던 지난 8달은 고작 이 조롱을 사기 위함이었던가. 나는 주머니 속 카드키 뭉치를 꽉 쥐었다. 나무 열쇠고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쇠사슬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낮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어. 할인이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눈은 차갑게 빛나는 거울 같았다. 이제 내 차례다. 비스케이스. 아이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해했다. 이 비수 가득한 집에서 아이는 방금 나의 유일한 동지가 되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로비를 향해 돌아섰다. 다른 사람의 캐리어 바퀴 소리가 향수와 바다 소금 냄새에 섞여 들었다. 저 멀리 구석에서 도현, 준호, 서연, 민정이 모여 소리 낮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들은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의례적인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소매 속에 감춘 칼날처럼 얇은 미소였다. 나는 할인이에게 303호 카드키를 쥐어주었다. 너는 할머니랑 같이 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스테인리스 거울이 로비에 남은 네 사람의 얼굴을 노란 조명 속에서 일그러뜨리며 비추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미처 다 울리지 못한 카카오톡 알림음 팅 소리마저 차단했다. 좁은 공간에 할인과 나 단둘이 남았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푸른 원피스를 입고 낡은 진주 목걸이를 한 더 이상 눈가가 젖어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우리 둘만 들릴 만큼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부터 게임의 법칙은 우리가 정한다. 문이 3층에서 열렸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단단하고 더는 흔들림이 없었다. 해운대에서의 7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게임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신가요? 3층 통유리 창으로 한낮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두꺼운 카페 위로 길게 뻗었다. 나는 바둑판처럼 가지런히 놓인 카드키들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1, 302, 303, 304, 305. 나는 303호 키를 내 쪽으로 돌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식인 양손에 쥐었다. 아침부터 줄곧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드라마 없는 휴가방이라는 채팅방의 메시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에 맞춰 바늘로 찌르듯 머릿속을 쑤셔댔다. 내가 읽은 모든 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나를 배제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은행 통화 버튼에 닿았을 때 내 손은 단단하게 멈췄다. 나는 지난 8달간 모아온 동전 한 입 한 잎을, 난방비를 아끼려 몸에 둘둘 말았던 겨울 담요를 단골 손님에게 팔기 위해 시장에서 붙였던 전 한 장 한 장을 떠올렸다. 그 모든 돈이 이 카드 안에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거래 분쟁으로 만들 생각을 감히 한다면 내가 먼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정중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들이 사기 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예약과 결제는 전적으로 내가 진행했으니 보호 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상담원은 정보 확인을 요청한 뒤 경고 플래그를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닥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바늘땀처럼 내 주위로 보호막을 꿰매는 듯했다. 직원이 확인 이메일을 보냈고 통화 내용도 녹취해 두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했고 이제 나는 증거를 가졌다.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경고 설정 완료 노인 금융학대 위험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마치 강철 방패가 내려온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커튼을 쳤다. 수영장 아래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형형색색의 칵테일이 놓여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 순간부터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단단히 갇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호텔 번호를 눌렀다. 로비 매니저 이승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가 예약자임을 밝히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다. 예약과 결제를 한 당사자가 나이며 객실 양도, 요금 분할, 명예 변경 등 어떠한 변경 사항도 나의 서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또한 만약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변경을 요청하면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내게 직접 연락하며 그동안 보안 요원을 근처에 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확신에 차 있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좋습니다. 규정대로만 처리해 주십시오. 몇 분 후 화면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예약 권한에 대한 부속 합의서 골든베이 해운대. 나는 심장에 새기듯 한 글자 한 글자 거듭 읽었다. 예약자 김은숙, 결제자 김은숙.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누르며 나는 다짐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무기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도연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어머니, 저희 다 수영장에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저녁은 뷔페 먹어요. 정사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지를 치켜든 곰 캐릭터 브라운 스티커가 뒤따랐다. 나는 그 이모티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이 시릴 만큼 위선적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침묵이
나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2개의 화살로는 부족했다. 3번째 화살이 필요했다. 그들의 목에 겨눌 진짜 칼날. 모든 무례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칼날이. 나는 수년 전 남편의 유언 공증을 도와주었던 박재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재호 변호사입니다. 나는 간단히 내 소개를 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비밀 채팅방, 객실명의 변경 계획, 카드 결제 분쟁 의도, 그리고 계획적인 소외. 나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저는 65이고 사별한 지 4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노인 금융 학대이며 만약 허위로 분쟁을 제기할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비용을 지불한 활동에서 고의로 배제한 행위는 정신적 피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 진술서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채팅방 캡처 화면과 호텔, 은행의 확인 이메일을 첨부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즉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며 수영장을 내려다보았다. 내 안의 한 부분이 고통스럽게 떨렸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현재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오늘은 법이 제 편에 서주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바깥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은행, 호텔, 변호사. 3개의 화살은 정확한 곳에 밝혔다. 나는 이메일과 출력물, 진술서 양식을 투명 파일에 모아 객실 금고에 넣고 남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철컥하고 금고가 닫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감옥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하지만 이번에 갇힌 것은 내가 아니었다. 법률과 이 냉정한 준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름 팝송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햇살이 붉은 칵테일 잔 위로 쏟아졌다.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나는 칼날처럼 얇은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속삭였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해운대의 아침은 바람 앞에 간 놓아둔 물잔처럼 투명했다. 나는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떠 커튼을 살짝 걷었다. 지푸른 바다 위로 얇은 베일 같은 구름 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보조 침대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든 할인이는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이불 위에 손을 얹고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듯 가볍게 토닥였다. 더 자렴. 할머니는 로비에 내려가서 준비할 게 좀 있단다. 아이는 꿈결 속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조식당은 아직 한산했다. 숟가락이 찻잔 가장자리에 팅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는 멎었다. 나는 통유리 창가에 자리를 잡고 보리차를 주문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미리 정리해둔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은행의 경고 플래그 설정 확인 이메일, 어젯밤 작성한 예약 권한 부속 합의서, 그리고 변호사가 보내준 진술서 양식.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침표와 쉼표, 정확하게 적힌 내 이름, 그리고 빠짐없이 나열된 방번호 301, 302, 303, 304, 305를 확인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그 위에 단정하고 고든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다. 12형 카드키 효력 정지. 300길, 304, 305, 1230 택시 일대. 2인. 9시가 되기 전 이승민 매니저가 식당 입구에 나타났다. 김은숙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도 일어나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매니저 사무실 옆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문은 마치 종이 마지막 장에 밑줄을 긋듯 조용히 닫혔다. 긴 나무 테이블 중앙에 이미 준비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 매니저가 내 앞으로 서류철을 밀어주었다. 예약 권한에 대한 부속 합의서 김은숙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인게르 도로사이 보이. 나는 안경을 쓰고 법정에서 조서를 낭독하듯 났고 일정한 목소리로 조항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었다. 예약자, 결제자, 김은숙. 모든 변경 투숙객, 명단 변경, 키카드 재발행, 청구서 분할, 영수증 발급에는 예약자의 서면 전자서명이 필수. 예약자가 부재 중일 때의 요청은 보류 처리, 즉시 예약자에게 통보. 고객 직원 보호를 위해 상황 격화 시 보안팀 배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다. 잉크는 칼날처럼 깨끗하게 흘러나왔다. 내 서명은 흔들림 없이 반듯했다. 이 매니저가 서류를 받아 붉은 직인을 찍었다. 도장은 마치 말린 장미를 눌러 찍은 듯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이제 실행을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안경을 접으며 말했다. 저는 저와 제 손녀를 위해 303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의 방. 301, 302, 304, 305호는 취소해 주십시오. 이 매니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이율은.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일정에 맞춰 실행해 주십시오. 오전 10시에 해당 4개 객실의 모든 카드키 효력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11시에는 호텔 직원이 예약자의 변경 요청으로 인한 조기 퇴실을 통보해 주십시오. 모든 대화는 복도가 아닌 로비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매니저는 빠르게 메모했다. 12형 키 효력 정지. 11형 로비에서 통보. 대화는 로비에서만.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임시 보관소로 짐을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네. 정중하고 조심스럽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시 30분에 중앙 버스터미널로 가는 택시 한 대를 예약해 주십시오. 인원은 2명입니다. 이 매니저의 표정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은 고객님과 제 손녀 할인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이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9시 45분에 프런트, 고객관리, 보안팀과 간단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A사 용지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카드키 취소 지시서 301, 302, 304, 350. 그 아래에는 당직 직원 명단과 내선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훑어보고 여백에 승인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말했다. 만약 그들이 요금 분할이나 영수증 수령인 변경을 요구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직 예약자만이 권한을 가집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 주십시오. 이 매니저가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문구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을 열어주었고 가벼운 인사로 나를 배웅했다. 찬물은 부드러운 쓴맛으로 변해 있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러기지 카트 소리, 키즈 클럽 구석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여느 고급 리조트와 다름없이 평범했다. 다만 시계바늘이 십시를 향해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을 뿐이었다. 9시 55분. 나는 할인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일어나렴. 10시 15분에 로비로 내려와서 할머니랑 늦은 아침 먹자. 아이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할머니. 나는 덧붙였다. 누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스파에 계시다고 해.
작은 웃음 이모티콘이 커다란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식당을 나와 로비를 한 바퀴 돌았다. 이승민 매니저는 프런트에서 자신의 시계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저 지나쳤다. 손가락이 주머니 속 서류 파일에 단단하고 얇은 감촉을 스쳤다. 마치 종이로 만든 칼날 같았다. 정각 10시. 시계가 삑 소리를 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301, 302, 304, 305 효력 정지라는 4개의 명령어가 물 흐르듯 실행되었다. 15초 후. 서연의 카드키는 더 이상 301호의 문을 열지 못했다. 다른 층에서 민정은 304호의 카드키를 댔지만 초록불이 아닌 붉은 불빛만이 켜졌다. 나는 그 짧은 침묵을, 금속성 긴장감이 감도는 그 침묵을 상상했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전환했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연극의 장면이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할인이에게서 엄마가 프런트에서 큰 소리 내고 있어요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 나는 그저 그래라고 한 글자만 답했다. 10시 25분. 가족들이 프런트 데스크 앞으로 모여들었다. 서연은 카드키를 대리석 카운터 위에 가볍게 내리치며 옅은 비웃음을 지었다. 민정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전화할 준비가 된 듯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이승민 매니저는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에 따라 모든 변경사항은 예약자이신 김은숙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가 일러준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내 등을 한 뼘 더 꼿꼿하게 세워주는 것 같았다. 10시 40분. 보안 요원이 반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정중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이 매니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마치 방금 집 한 채를 팔아치운 사람처럼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11시. 3명의 호텔 직원이 예정대로 수영장과 라운지에 있던 가족들에게 각각 다가가 통보했다. 예약자의 변경 요청으로 인해 12시까지 퇴실해 주셔야 합니다. 짐은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며 로비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프런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어조, 일정한 목소리, 적당한 미소. 칼은 꼭 번쩍이지 않아도 날카롭기만 하면 되는 법이다. 그동안 나와 할인이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할머니, 떨리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연하게 말했다. 떨면 프라이팬에 반죽 부을 때 뭉치는 법이야. 오래 요리하다 보면 손에 힘이 붙는단다. 아이가 웃었다. 그 눈에서는 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존중이라는 빛이 반짝였다. 11시 20분.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민정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기다렸다. 어머니! 도연이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설명 말이니? 나는 온화하게 물었다. 내가 예약자고 내가 결제했으며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다는 걸 설명해 줄까? 아니면 너희들의 드라마 없는 휴가 짐 가방을 더는 들어줄 힘이 없다는 걸 설명해 줄까? 어머니, 이건 너무 준호가 끼어들었지만 이승민 매니저가 어느새 옆에 와 있었다. 이곳에 규칙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정확한 거리였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로비에는 다른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고 필요하시면 프런트에서 대화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인이를 돌아보았다. 다 먹었니? 12시 20분에 문 앞으로 가자. 12시 30분 택시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닫고
배낭을 맸다. 작지만 단호한 행동들이었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민정이 불쑥 물었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명의만 빌려주고 로비에 버려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고함도 욕설도 없었다. 막장 드라마가 꼭 불꽃 튀는 눈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붉은지긴 하나, 간결한 서명 하나, 그리고 제 시간에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일정 하나가 더 막장일 수 있다. 12시 5분. 직원들이 니게 객실의 짐을 모두 모아 보관 태그를 붙였다. 나는 예약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했음이라는 줄에 서명했다. 잉크는 즉시 말랐다. 이 매니저가 서류를 건넸고 나는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모든 일이 예정보다 10분 빠른 12시 10분 전에 끝났다. 이제 모든 디테일이 규율이었다. 12시 25분. 나와 할인이는 정문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야자수 잎 사이를 스며들었고 소금 냄새가 더 짙어졌다. 정확히 12시 30분에 택시가 도착했다. 기사가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이 매니저가 와서 인사했다. 편안한 여정 되십시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제게 바로 전화 주십시오. 나는 악수를 하며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훌륭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할인이를 돌아보았다. 차에 타잤구나. 아이는 차에 올라 내 옆에 앉아 좌석 아래로 내 손을 잡았다. 은밀하지만 단단한 손길이었다. 차창 너머로 현관 계단에 서 있는 도연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린 채 통화 중이었고 준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며 민정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인형의 집에 놓인 작은 인형들처럼 갑자기 작아 보였다. 아름답고 값이 싸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인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할머니, 좀 가벼워지셨어요? 나는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노란 선을 긋고 있는 정면의 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볍지. 칼자루를 제대로 쥐었으니까. 가방 속에서 서류 파일이 손에 희미하게 닿았다. 정의는 때로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시간이고 인내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오전 10시, 네 개의 문이 닫혔다. 12시 30분,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피곤함이 아닌 조용한 만족감이 깃든 숨이었다. 이 나이가 되면 여자에게는 평온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게는 명예로운 평온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스스로 그 명예에 서명했다. 정각 10시 호텔 시스템에서 건조한 삑 소리가 울렸다. 로비에 있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파에 앉아 서류 파일 위에 손을 얹고 있던 나만이 네 개의 카드키가 방금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음을 알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런트 데스크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얼굴이 벌개진 채 카드키를 반복해서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방이 안 열려요. 민정은 바닥에 캐리어를 내동댕이 치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가 돈 다 냈는데 왜 방을 막아? 책임자 불러와. 미리 교육받은 직원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예약자만 변경 가능합니다. 예약자는 김은수 고객님입니다. 그 차분한 한마디가 오히려 공기를 끈적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11시. 그들은 무리를 지어 내 방문 앞으로 몰려왔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내 등 뒤에는 할인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들어오너라. 나는 문을 열며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303호는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등을 곧게 편 채 앉았다. 그들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방을 취소했어요? 도연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팅 하는 카카오톡 알림음과 함께 드라마 없는 휴가방의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다. 나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엄마가 다 냈지. 완벽하네.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를 베는 듯했다. 침묵. 혹시 엄마가 귀찮게 하면 애들 보모 쓰자. 나는 계속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나는 여튼 비웃음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장난? 너희는 배신을 그렇게 부르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 파일을 열어 호텔과 맺은 부속 합의서를 꺼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 있다. 예약자 김은숙. 바로 나다. 내가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내고 그러고는 얌전히 사라져 줄 거라고 생각했니? 준호가 으르렁거렸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다 같이 편하자고 그런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편해? 누가 편하자고? 내가 8개월 동안 찬바람 맞으며 시장에서 전을 부치는 동안 너희가 수영장 아래서 칵테일 마시며 편하자고?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편하자고? 도연이 끼어들려 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 좀 커진 것뿐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누가 먼저 가족을 버렸는지 묻고 싶다. 그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거짓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요즘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나는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려 말을 끊었다. 네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최 사장의 금은방에서 받은 영수증을 꺼냈다. 싸구려 인쇄용지였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14 금반지 40만 원. 나이니마니. 40년의 결혼 생활, 40년의 기억을 이 여행의 계약금과 맞바꿨다. 너희는 알고 있었니? 아니, 알 필요도 없었겠지. 너희에게 그 반지는 그저 낡은 쇠붙이에 불과했을 테니까. 하지만 내게는 피이자, 내 젊음이자 너희들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걸 팔아서 너희가 드라마 없는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려 했다.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게 뭐지? 나를 배제하기 위한 비밀 채팅방이었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너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너희 눈에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 낡은 현금 인출기였으니까.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할인이에게로 돌아서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채팅방에서 하신 말들 저 다 봤어요. 제가 다 부끄러워요. 도로송, 나롱, 나로송. 서연이 소리쳤다. 할인아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바로 막아섰다. 이 아이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윙 하는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았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공기에 새기듯 천천히 내뱉었다. 누가 먼저 가족을 버렸는지 잘 생각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환상을 끊어내는 치명타였음을. 나는 몸을 돌려 발코니로 나갔다. 숨막히도록 차가운 햇살 가득한 방 안에 그들을 남겨둔 채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아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99%는 그저 한숨 한번 내쉬고는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시겠죠. 딱 1초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신가요? 11시 55분. 303호의 방문은 두세 개 사이에 얇은 접힌 자국처럼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소지품을 확인했다. 가방 속 서류 파일, 충전된 스마트폰, 얇은 지갑, 허리 통증 약 한 통, 어머니가 남기신 숄, 그리고 자물쇠 달린 칸에 따로 넣어둔 303호 카드키. 할인이가 캐리어에 지퍼를 올리자 지익하는 건조하고 단정한 소리가 났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깃의 마지막 단추를 채웠다. 이제 가자. 그때 다급하지 않으면서도 애원하는 듯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똑똑. 나는 시계를 보았다. 12시가 되기까지 아직 5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도연이 서 있었다. 잠을 못 자서인지 분해서인지 모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으며 민정은 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물방울처럼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늦었다. 내가 대답했다. 해야 할 이야기는 오늘 아침 여기서 다 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 방 안에 꼿꼿이 세워진 2개의 캐리어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준호가 마치 벽을 보고 벌써는 아이처럼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적어도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할인이를 돌아보았다. 얘야, 작은 것 좀 들어주렴. 캐리어 바퀴가 카펫 가장자리를 지나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드르륵 소리를 냈다. 등 뒤로 303호의 문이 닫히고 잠금새가 찰칵하는 소리가 맑은 마침표처럼 울렸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긴 복도. 천장의 매립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그림자를 곱게 늘어뜨렸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할인이가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스테인리스 거울이 푸른 원피스에 낡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한 내 모습을 비추었다. 도연이 황급히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막으려는 손짓이 아닌 그저 작별의 인사였다. 문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문틈에 끼인 어머니 하는 목소리를 끊어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윙 하는 케이블 소리가 옷감을 스치는 바늘 소리처럼 작게 들렸다. 할인이가 내 손목을 가볍게 쥐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이 나이에 괜찮다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괜찮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로비에서 열렸다. 사람들, 캐리어들, 조명, 야자수, 그리고 소금 냄새 섞인 향수 냄새. 1시간 전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단 하나, 나의 선택이 끝났다는 것만이 달랐다. 이승민 매니저가 카운터 뒤에 물러서 있다가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보안 요원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해야 할 일은 끝났고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남은 것은 나의 발걸음뿐이었다. 로비 구석에서 아직 어린 손주들인 세준이와 소희가 달려왔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다. 할머니는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쉬다 올 거야.
나는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말했다. 내일 아빠 엄마가 존중을 배우고 나면 그때 할머니가 돌아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존중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소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고마울 땐 고맙다고 말하고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 저 배울래요. 세준이가 약속이 머리에서 빠져나갈까봐 두렵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나는 일어섰다. 할인이가 몸을 숙여 동생들에게 말했다. 집에서 말 잘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아이들 손에 오렌지 사탕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할머니 보고 싶을 때 먼저 냄새부터 맡아. 바로 먹지 말고. 두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었다. 나는 도연을 찾지도 준호를 찾지도 않았다. 그들이 로비 어딘가에서 나를 따라와야 할지 자존심을 지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실랑이에 허비할 시간이 내게는 없었다. 나는 내 몫을 다 치렀다. 이제 나는 내 자유의 몫을 치를 차례였다. 정문이 열렸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시계는 12형 늘 깜빡이다. 12일로 넘어갔다. 기사가 내려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갈매길 부티크로 가주세요. 나는 말했다. 어젯밤 미리 예약해둔 만저편 언덕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다. 인피니티 풀도 시끄러운 뷔페도 없는 오직 바다를 향한 발코니와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 있는 곳. 네, 알겠습니다. 할인이가 캐리어를 뒷좌석에 싣고 나는 앞좌석에 탔다. 철컥하고 닫히는 택시 문소리가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단호했다. 차창 밖으로 호텔 로비가 멀어졌. 망연히 서 있는 도연의 그림자가 전화기에 대고 무언가 말하는 서연이, 한 걸음 나섰다가 멈추는 준호가,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민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자신을 보았다.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꼿꼿한 얼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꼿꼿한 얼굴이었다. 차가 움직였다. 해변도로가 펼쳐지고 해운대의 수면이 소금을 뿌린 듯 반짝였다. 할인이가 턱을 괜 채 나를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내가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 늦게서야 나를 지킨 게 후회일 뿐.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내 손을 잡았다. 젊음의 마디마디가 늙음의 푸른 힘줄을 감쌌다. 나는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얘야, 세상은 여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지. 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란다. 네? 할머니,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멀리 광안대교가 두 해안선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은실처럼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겨우 붙들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 만약 아빠한테서 전화 오면 할인이가 망설이며 물었다. 아빠한테 말하렴. 존중은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존중이 없으면 모든 사과는 기술에 불과하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길을 보았다.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렴. 문이 영원히 닫힌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은 이 문은 할머니가 열고 또 닫는 문이라고. 문은... 아이는 그 말을 기억에 새기려는 듯 되뇌었다. 내가 여는 문. 내가 말을 맺었다. 택시가 소나무 그늘진 언덕배기 길가에 멈췄다. 하얀 회벽. 옅은 푸른색으로 칠한 나무문. 계단참에 놓인 라벤더 화분. 그리고 분필로 쓴 작은 칠판. 오늘의 차, 보리차, 유자차.
마른 풀향기와 빵 굽는 냄새가 입구까지 흘러나왔다. 프런트는 현관 바로 옆에 있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며 밝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김은숙 고객님? 네. 두 사람 바다 보이는 발코니로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는 해변 산책로가 그려진 작은 지도와 함께 나무로 된 카드키 2개를 건넸다. 오늘 오후에 물이 빠지면 발코니에 앉아 파도 소리 듣기 참 좋을 거예요. 우리는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캐리어를 끌고 올라갔다. 계단은 잠에서 깨어나는 집의 숨소리처럼 작게 삐걱거렸다. 방문을 열자 하얀 침대와 얇은 리넨 커튼, 그리고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발코니의 라탄 의자 2개가 우리를 맞았다. 이곳의 파도는 더 가까웠고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는 느린 박수 소리 같았다. 나는 발코니 문을 열었다. 바람의 짠내와 해초의 쌉쌀한 향이 실려왔다. 할인이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달려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진짜 휴가인 거예요. 할머니? 그래. 나는 의자를 끌어 아이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누가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돈은 보냈냐고 묻거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는 곳. 여기서는 먹고 자고 숨쉬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지.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차 마시기. 나는 보온병을 열어 직원이 준비해준 유자 몇 조각을 찻주전자에 넣고 향이 피어오르도록 뜨거운 물을 부었다. 새콤하고 은은한 유자향이 피어올랐다. 나는 찻잔 2개의 차를 따르고 하나를 할인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기. 우리 둘이 필터 없이. 할인이가 바싹 다가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적당한 빛, 내 옷 위로 흩날리는 아이의 머리카락, 그리고 뒤편으로 아른거리는 푸른 바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나 자신에게 사진을 보내고 앨범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다. 문은 내가 여는 문. 스마트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결혼 반지 일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대답 없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어떤 사과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에서 급하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할머니. 할인이가 나직이 불렀다. 오후에 우리 갯바위에 가서 조약돌 던질래요? 할머니 멀리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새콤달콤한 맛이 가슴을 타고 내려와 손목까지 따뜻하게 데웠다. 할머니가 팔 운동을 8개월이나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함께 웃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었다. 늦은 오후의 바람이 맞은편 집 발코니의 빨랫줄을 흔들었다. 저 멀리 아래 바다는 여전히 방파제를 때렸고 부서지는 하얀 포말은 신부의 옷자락 같았다. 나는 결혼 반지를, 쇠통 속 동전들을, 난방을 끄고 담요를 둘렀던 밤들을, 카카오톡의 팅 소리를, 예약 확인서의 붉은 직인을, 그리고 누가 먼저 누구를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고 나는 바로 내 손으로 그 끈을 당겨 문을 열었다. 할머니. 그렇지. 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바람도 우리 편이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발코니로 나왔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마치 하나의 경계를 넘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의 어떤 문도 내가 직접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황혼이 바다 위로 꿀을 붓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치 가장 올바른 페이지에서 끝맺은 이야기책을 읽어주듯 할인이에게 평온하게 말했다. 문은 내가 여는 문.